예, 저희 오늘 학술대회 2번째 시간, 예, 그리고 전체 강좌에서 6번째 시간, 그리고 아까 어디 가셨어? 질문하셨던 그게 천도교입니까? 하셨던 예, 천도교의 이야기, 이제 대종교에서 이제 천도교로 넘어오는 시간입니다. 천도교의 에서 가지고 있는 평화사상,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고 실천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곳 소성리에서 바라보는 그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세, 예,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지, 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도교 하늘연대 공동대표이신 김용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성리의 한매 할배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예. 그리고 참 꾸준히 끈질기게 지키고 계신 우리 원불교 교무님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평화활동가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더운 지금 여름에 그래서 참 이렇게 평화를 지키고 애쓰시는 모습에 경의를 드립니다. 저도 몇 차례 오긴 했지만 늘 그냥 행사차 와가지고 하룻밤 같이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매번 그냥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정세가 굉장히 급속도로 돌아가면서 이제 북미 회담이 열린다 안 열린다가 하다가 이제 결국 6월 10일 날 열리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의 정세는 분단 체제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필연적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북미 회담은 사실은 우연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정말 큰 인심 써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다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이 회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가? 여러 전문가들께서 아마 분석해서 다 여기 계시는 아마 할매 할배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걸 아무튼 또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5분짜리 짧은 동영상인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3월 1일 날, 올해 3월 1일 날 러시아 신무기 6종을 발표한 겁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원자로를 탑재한 핵추진 램제트 엔진으로 이 비행을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이 거리가 보통 많게 가도 한 5,000에서 1만 킬로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체 추진 연료를 가지고 이 핵미사일이 가기 때문에 지구를 20바퀴도 더 돌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신형 무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핵추진 순환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금방 보신 게 지금 보시는 거는 신형 ICBM RS-26 일명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ICBM입니다.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최대 속도가 마하 20이에요. 못 타요. 그리고 요격까지도 스스로 피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사거리가 이건 5,800km고 이게 가면서 분리가 됩니다. 16개로 분리가 돼서 16개가 독립적으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잡는 거예요. 이건 사드 아니라 사드 할배가 와도 못 잡는, 이게 신형 ICBM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무기예요. 근데 요격망을 회피해서 이렇게 기동을 합니다. 엄청나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핵탄두 탑재 대륙간 수종 드론이에요. 드론인데 바다 밑에서 활동하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핵을 탑재를 해가지고 바닷속으로 가가지고 이제 적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거나 또는 적의 항만을 바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못 잡는 거죠. 이건 뭐 아무리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 체제 MD 또 지금 여기 사드 완전히 이제 그냥 이 사드는 이제는 말 그대로 그냥 고칠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러시아가 지금 요 신무기를 3월 1일 날 발표하는 그 순간 이제 미국은 엄청난 당혹감에 사실은 휩싸였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미국이 회담 자리에 넣을 수밖에 없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이제 그 RS-28 신형 ICBM 사르맛이라고 하는 신형 이거는 무게가 100톤이나 되고 사거리가 18,000km가 됩니다. 지구 반대로 완전히 돌아서 지구 어디든 간에 1시간 안에 격추할 수 있는 그런 신형 미사일. 그리고 이제 킨잘 공대한 미사일이라고 해서 전투기가 직접 이동해가지고 군대에서 바로 발사하는 그런 어떤 핵 미사일. 그 외에 이제 신형 레이저 무기 이런 6종이 이제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나중에 뭐 러시아 신무기 해가지고 유튜브 같은데 검색해 보면 뭐 얼마든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6개의 신무기를 올 3월 1일 날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다 발표하고 나서 이 기술은 자국의 기술이 아니고 외국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그 외국이라고 하면서 딱 어느 나라라고 지칭은 안 했는데 여러 정황을 볼 때 북한의 기술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무렵에 북한이 이제 화성 15기를 쏘아 올렸는데 고각으로 쏘아 올렸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각도를 해서 쏘아 올리면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뭐 이미 뭐 기술적으로 다 그냥 이거는 뭐 명명백백하게 검증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을 무시할 수 없는 이게 핵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은 물론 한 10,000개쯤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10,000개 정도 갖고 있어요. 10,000개든 10개든 이게 숫자가 이게 별 관계가 없는 거죠. 10개만 갖고도 미국 전체를 뭐 미국 전체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래서 이제 핵무기가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북한은 전 인민이 300m 밑으로 숨을 수 있는 방공호가 다 완비가 돼 있어요. 어떻게 경쟁이 돼 있어요? 미국하고 이게 전쟁을 할 때 미국은 그런 뭐 전혀 그런 뭐 방공호 준비가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그 즉시 뭐 1시간 안에 전 인민이 300m 지하로 들어가 버려요. 게임이 안 되는 이게. 그래서 미국이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거는 필연적 흐름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 북한이 압도적인 핵무기 기술을 지금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지금 공포됐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사드 문제도 그렇고 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제 분단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이 그런 이제 분단 체제를 종식시키고 종전을 선언하고 나아가서 이제 평화 협정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으로 아마 급속도로 갈 겁니다. 올해 안에 아마 평화 협정까지도 이제 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은 정말 눈앞에 다가오게 돼요. 예. 이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통일을 할 때 정말 좋은 통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결혼하다 행복한 게 아니듯이 그냥 통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통일을 하고 통일 이후에 이 통일 한국이 정말로 평화와 번영으로 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학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는 제가 자료로 이렇게 제공했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시고 오늘은 그냥
저와 관계없이 이제 저의 그냥 견해를 조금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단 체제의 원인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왜 우리가 남북이 분단됐는가? 또 그 여파로 이제 한국 전쟁까지 일어났는데 왜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가? 많은 역사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교과서로 배울 때는 저 김일성이 그냥 오판해가지고 쳐들어와서 그렇다. 조금 그걸 이제 약간 말하면은 좌우익의 이념 대립 때문에 분단도 됐고 이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조금 이제 책을 보신 분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누구 때문이에요? 네, 미국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분은 이제 조금 책을 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대사를 조금 아시는 분. 물론 딱 미국 때문이다 그러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제 조금 돌려서 말하면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제적인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그게 사실은 더 크게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했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는 것이 사실은 일본을 분단해야 되는데 일본을 분단시키는 것보다는 미국 입장에서 일본을 자기들의 군사 기지화하고 그리고 남북을 분단시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가장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 대가로 일본이 얻은 건 뭐예요? 일본은 그 배상 책임을 면제받고 또 그때 그 전쟁 책임자들을 거의 그 제대로 사법을 안 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아베 같은 이런 놈들이 그 손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일본의 지금 정계의 가장 핵심을 이렇게 지금 그게 일본. 그때 이 제대로 된 전쟁 책임과 배상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면제해 줬어요. 왜? 미국의 이익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내준 건 뭐예요? 미군 기지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게 미군 기지를 내주고 그리고 자기는 천황제를 존속시키고 또 전쟁 배상 책임을 면제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미일 어떻게 보면 그 군사 동맹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맺어진 건데 사실은 이거는 완전히 담합이죠. 미일 담합 참 군사 복합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한국까지 해가지고 제주도 해군 기지도 사실 다 그런 맥락에서. 근데 일본은 엄청난 자기 전쟁 배상 책임을 면제받고 오키나와 해군 기지를 준 건데 우리는 제주도 해군 기지 한다고 하면서 과연 뭘 받았는가 미국한테. 전혀 이거는 너무나 이렇게 장사를 해도 너무나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장사를 한 거예요. 제주도 해군 기지라고 하는데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군사적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 MD라고 하는 그 체제 속에서 지금 이 사드도 들어와 있는 거고 제주도 해군 기지도 그래서 이제 계속 들어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분단돼야 되는 것을 사실은 일본을 그렇게 면제시켜주고 한국을 분단시킨 게 이게 사실은 미국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아시는 분은 이제 반미를 이제 외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전부가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20세기에 내전의 역사를 연구하신 이 연구에 따르면 20세기에 많은 내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내전의 많은 부분이, 많은 원인이 그냥 볼 때는 이동 갈등이고 뭐 조교 간 갈등이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비치는데 사실은 어떤 나라가 내전이 일어났는가를 다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에서 내전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런 내전, 우리 이제 사실 한국 전쟁 같은 것도 내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내전이? 식민 지배 받은 나라에서. 네, 식민 지배를 받는 그 동안에 협력한 사람들도 있고 또 무장 투쟁하면서 이렇게 저항했던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식민 지배했던 사람, 이 나라가 이제 물러가면서 그냥 안 물러가고 어떻게 해요? 허수아비 대통령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겠어요? 자기에게 협력했던,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그 유학을 하거나 이렇게 했던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런 이제 지도자를 허수아비를 앉히고 괴뢰 정부를 앉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던, 총 들고 무장 투쟁을 했던 그 세력들, 독립운동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만 놔줄 수 있어요? 용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인 못하는 거죠. 우리가 치면 그 친일 했던 놈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정부 투쟁이, 어차피 이제 총을 들고 무장 투쟁을 했던 분들이니까 반정부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때로 볼 때는 종교 갈등이고 인종 갈등으로 포장이 되는데 사실은 식민 통치 기간에 협력했던 세력과 저항했던 세력 간의 내전이에요. 전쟁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6.25 전쟁도 똑같은 구도입니다. 약간 양상은 다르다. 그러면 뭐예요? 분단이 왜 됐어요? 하나만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념 갈등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 내부적으로. 대내적으로는 좌우의 이념적 갈등, 그 좌우 합작을 하려고 했던 이런 세력들이 오히려 이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좌우 갈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미소의 냉전 체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또 대외적 힘도 있어요. 국제적인 원인. 세 번째, 역사적 원인. 우리가 일제 강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요 세 가지 힘이 같이 작동이 돼서 분단이 됐고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분단 체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걸, 요 세 가지를 다 제대로 봐야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이고 또 종교인이기도 해서 근본적인 차원을 지금까지는 대내적, 대외적, 역사적 원인이라면 더 근본적 차원의 또 원인이 있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예, 탐욕. 예, 그건 진짜 더 근원적인 거고, 예, 더 근원적인 거고, 그까지는 제가 못 가고, 이런 어떤 일제 식민 지배가 일어나게 된 그 사상적, 학문적, 문명적 기반이 있죠. 그게 뭐죠? 네, 바로 그 근대의 서구 문명입니다. 근대 서양 문명이에요.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는 유럽 중심주의라고도 하고 백색 신화라고도 해요. 그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낳았던 그 서구 근대의 어떤 그 이제 데카르트부터 오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그 설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성 중심의 신비와 우리의 감성의 영역을 다 이제 무시하고 자연과 인간, 자연을 오로지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심신이원론, 환원론적 세계관, 기계론적 세계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체계. 이 체계의 핵심은 뭐냐면 분리해서 통치하라. 배제하고 분리함으로써 그런 이분화시킴으로써 그렇게 분리해서 통치하는 이것이 서양 근대를 규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으로 형식 논리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아까 변정법 이야기도 앞에 나오긴 하는데 변정법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해겔의 역사 인식에는요, 이 아시아라고 하는 거는 미개한 민족입니다. 그런 걸 벗어나서 봉건을 넘어서서 유럽만이 근대 자본주의를 이룩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참 유럽 중심주의의 역사관, 그것만이 유일한 세계사인 양 생각하는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냐면은 바로 분리시키고 포섭함으로써 지배하려고 하는 포섭과 지배의 그 욕망이 사실은 알려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 미국의 18세기에 와서 이제 대대적인 식민 지배와 인종주의로 20세기까지, 뭐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났던 여러 포스트 담론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스트 구조주의 이런 담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해왔어요. 이런 포스트 구조주의, 그게 이제 더 지금에 와서는 이제 포스트 식민주의, 탈식민주의 사상이라고 이제 합니다. 포스트 콜로니얼이라고 하는데 그 사상가들이 대부분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포스트 식민주의의 이론가 중에 한 분인 여성학자 엘렌 식슈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바로 이 최초의 강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웠다. 나는 백인이고 부유하고 우월하며 문명화된 세계가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플로레타리아트, 이주노동자, 그리고 올바른 피부색을 갖지 못한 소수 인종들과 같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사람들의 억압 위에 정초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여성들, 그들은 인간으로서 비가시적 존재였다. 그들은 도구처럼 인식된 것이다. 이것은 절멸적인 마법 때문이다. 나는 위대하고 고귀하며 발전된 국가들이 이질적인 것을 추방함으로써, 즉 그것을 배제함으로써, 노예화함으로써 스스로를 확립하는 것을 보았다. 이게 이제 변정법의 그 구정, 통해서 지향, 종합하는, 이 종합이야말로 다르게 보면은 사실은 식민화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사실 역사에서 20세기, 29세기가 그렇게 나타난 역사였다는 겁니다. 역사의 일상적 제스처란 이런 것이다. 두 인종, 즉 주인과 노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꼭 뭐 변정법만이 아니라 그 서양의 사유를 형성하고 있는 그 어떤 기반을 이제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탈식민주의 사상가들은 대체로 어디 출신이냐면 그 저쪽 지금 팔레스타인 이쪽의 출신들이라든지 인도 식민지를 받던 인도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또는 북아프리카의 이런 쪽의 지식인들이 이런 탈식민주의 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과 이제 미국까지 포함해서 이 서양이 17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지배와 포섭의 논리를 통해서 그 피부 색깔이 다른 그 인종들을 어떻게 배제하고 노예화하면서 그 지배해왔는가 하는 것을, 그것이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 어떤 모든 것에 근본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념 갈등, 그냥 미국의 패권, 또 그냥 일본의 식민 지배, 사실 이거 보는 것도 대단한 통찰이지만 더 밑바닥에 그런 서양의 지배 담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엄연히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 그런 이제 식민주의를 벗어나서 모든 인종을 넘어서서, 남녀를 넘어서서, 또 종교를 넘어서서 연대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는 길이 무엇이냐. 이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몇 가지 통일 한국을 위한 종교 인문학적 차원에서의 이제 그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동학을 포함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먼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제 뭐 종교나 철학은 100년을 내다보고 이제 방향을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 통일 한국을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이제 서구 문명, 서구가 추구해왔던 그 근대 문명,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 그 서구 문명에서 나타난 이제 체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예요. 사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쌍생아입니다. 쌍생아. 똑같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그 베이스, 그는 어떤 종교적 신비나 영성을 배제한 굉장히 물질주의에 기반한 사상이에요. 우리는 자본주의도 넘어서야 되지만 사회주의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공히 넘어선 새로운 문명. 아까 김구 선생의 그것도 이야기하던데 그런 문명적 문화 대국,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3.1운동이 내년에 100주년입니다. 3.1운동의 그 독립선언문은 정말로 대단한 명문인데 그게 왜 명문이냐면요, 단순히 독립을 그냥 이렇게 선언한 데 그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위력의 시대는 거하고 도의의 시대가 내하도다 하면서 도의적 신문명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위대성이라면은 위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엄혹한 시절에 눈앞에 그 독립, 이걸 참 청원하고 그러기에 급한 그러고 있는데, 청원이 아니라 독립을 선언을 하면서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그게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로 도의적 신문명을, 생명과 평화에 기초한 그런 새 문명을 제시한 게 독립선언서였고, 그 맥락 속에서 아까 김구 선생의 그 문화대국론이 있는 거고,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는 아까 소두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필연적 흐름으로 갈 거예요. 남북의 이 평화와 한반도 통일은 필연적 흐름으로 갈 거예요. 아마 도시락 싸가면서 말려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잘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왕 할 거 잘 해야 되겠다는 거죠. 결혼을 그냥 준비 없이 뚝딱 하면요, 좀 갈등이 많아요. 이게 뭔가 이게 좀 공감대도 서로 이 인생관도 좀 비슷하고, 배울 많이 해서 아이를 몇 명 놓을 건지부터 해서 부모를 어떻게 모실 건지, 이런 게 또 생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준비가 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준비가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좋아서 결혼하는 거는 이건 참 뭐 얼마 못 갑니다. 유효기간이 뭐 1, 2년밖에 못 가요.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듯이 좋은 통일을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급작스럽게 막 내년에 통일되고 이런 게 꼭 좋지는 않습니다. 한 5년, 10년, 한 20년을 내다보고 점진적으로 저는 통합을 해나가고 나중에 한 20년 후에 이제 하나의 이 국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지금 이 두 체제가 하나 되는 이런 통일보다는 이건 개인 사견입니다만은 연방제 국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도가 하나의 연방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또는 남북을 포함해서 지금 뭐 몽골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동이족의 문명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 미국이 있거든요. 이제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이런 이제 동이족 문명의 연방 체제, 말 그대로 대한 제국, 대한 유나이티드 코리아, 이런 뭐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자칫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사실은 지향하면서 남북의 통일을 구상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라시아의 지금 유럽의 그런 유럽 연합처럼
나라를 통합할 필요는 없죠. 하나의 연방 국가로서 하지만 그것을 아우러서 아시아 전체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 경제적 또는 지금 이런 여러 생태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연방 국가 모델을 사실은 저는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반은 남북이 먼저 이제 하나가 되는 데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이 통일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가자면은 결국 서양의 그런 어떤 근대 문명, 근대 학문을 넘어서려면 결국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우리 사상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종교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적 자연주의,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에서는 이 자연을 그냥 물질 덩어리로 안 봤죠. 이 자연 속도 신성한 힘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아시아적 자연주의, 동학을 비롯한 이 근대 신종교, 아까 대종교도 했습니다만 대종교, 원불교, 또 증산 이런 신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국적 영성 여기에서 나온 그런 어떤 우리 학문의 기반은 새로운 문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아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문명이라고 했는데 결국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이 자본주의의 참 천박한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을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딱 그 말입니다. 새로운 경제 모델, 새로운 경제, 사회 경제 체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유럽식 삼인주의도 저는 그런 복지국가 모델도 딱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뭐냐? 남북이 다 같이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그냥 북한을 우리식의 자본주의로 그냥 통합하려고 하면은 그쪽이 쉽게 그냥 안 받아들이겠죠. 그렇다고 또 뭐 그쪽 사회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본주의도 넘어서고 사회주의도 넘어선 어떤 새로운 경제 모델을 사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모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한 큰 틀에서는 자본주의는 이제 시장에 더 이제 풀이 되는 거죠. 사회주의는 국가의 옆에 더 풀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 맡길 거냐, 국가에 맡길 거냐, 이제 맨날 그 싸움이죠. 그런데 경제 주체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영역이 더 있어요. 뭐죠? 이게 미의 영역입니다. 시민의 영역. 보통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는 가계라고 해요. 정부와 기업과 가계. 이게 이제 한 국가의 중요한 경제 주체인 이 세 개. 그러면 이 세 개가 어느 한 주체가 독점하는 게 좋아요? 이 세 개 주체가 균형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시장에만 맡겨서도 안 되고 당연히 지금 신자유주의가 30년 하면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시장에만 맡기니까 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놈들은 참 그러니까 시장에만 맡겼을 때 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된다는 걸 우리는 겪었습니다. 약자가 보호가 안 돼요. 그렇다고 국가에만 맡겼을 때 그 또 폐해가 20세기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한때는 봐라 국가 사회주의는 망했다. 자본주의가 결국 승리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닌 거죠. 국가 사회주의가 실패했다 그래서 그게 사회주의가 틀렸고 자본주의가 맞다라는 게 아닌 거죠. 시장과 국가 그리고 민의 영역이 30% 3분의 1씩 균형 잡힌 경제 모델이 저는 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의 영역은 민의 경제는 어떤 경제예요? 예를 들면 협동조합 같은 거. 지역 자립의 공동체, 지역 스스로 그 마을 안에서 지금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뭐 의료 이런 것이 다 내 돈을 주고 소비해야 되는 상품이 됐어요. 하지만 사실 30, 40년
20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이를 어디에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옆집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선호집에서 같이 그냥 이웃집을 맡기고 그 할머니, 그죠? 예, 다 그렇게 옛날에 옆집에서 같이 키웠지 뭐 어떻게 보면 말이 같이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세대들이 왜 힘들어요? 독박육아예요. 독박육아. 옆집에 못 맡겨요. 24시간 풀 노동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살 때라도 아이를 돌보는 일은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노동이니까 24시간 노동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많은 그냥 느슨한 노동이 아니고 굉장히 초집중해야 되는 노동이라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독박육아예요. 독박육아. 옆에 못 맡기니까 그냥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어린이집이 하루 안 맡아주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이 엄마처럼 또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게 참 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그러면서 정치가 파괴돼서 나타나는 많은 지금 현대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한 달에 그 비용이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비용을 마을에서 한 5가구가 같이 육아를 하거나 같이 뭐 그런 음식을 같이 나눠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적어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어떻게 돼요? 세이브 되겠죠. 그만큼 300만 원 필요하다고 할 때 한 1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공동체 안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냥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민의 영역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민의 경제가, 민간 경제가. 그건 지역 공동체의 경제입니다.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저는 남북이 통일될 때 지금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통일되면 그냥 대기업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경협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난개발하고 막 이럴까봐 저는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겪었던 그 급속한 산업화에 되면서 이제 농촌 문제 생기고 도시 빈민 생기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똑같이 겪지 않을까. 그걸 우려하고 다른 계획이 저는 있는 건지 사실 좀 이제 묻고 싶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저도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정말로 개발해야 될 거, 해야 되는, 보존해야 되는 그래서 환경을 고려한, 세대 고려한 개발과 경제 협력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에서도 가장 저는 핵심이 이제 농촌이라고 생각해요. 먹거리와 에너지 이걸 어떻게 친환경적인 생태적인 그런 먹거리와 에너지로 할 거냐. 이 고민이 과연 지금 이제 미국의 정상들에게 있는 것인가. 없다면은 이제 우리 시민사회가 또 우리 종교인들이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이제 뭐 제가 동학 천도교로 나왔으니까 전혀 이제 동학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3분만 좀 더 이제 근본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평화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보니까 저기 정사님께서 그 평화는 마음이 화하는 데서 시작된다. 마음의 평화를 먼저 하지 않으면 세계 평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적어놓은 걸 봤어요. 동학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종교인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학의 평화 사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세계 평화에 앞서 같이 더불어서 내 마음의 평화가 먼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이제 순서는 심화기화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음을 화하고 기운을 화해서 봄날의 기운같이 그렇게 정말 온화함을 회복해라.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백날 운동해도 그거는 분노의 부추얼이지 진정한 사랑과 생명의 그것을 펴는 것이 아니다. 동학은 쉽게 말하면 덕을 편, 호덕
천하에 덕을 피려고 하는 게 동학이다. 그 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안에 내면에 그 어떤 생명과 사랑과 그 평화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게 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운동을 분노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이제 우리 종교인 수행자라면은 그것을 내면에서 나의 평화에 기초한 이제 운동이 돼야 되고, 그것은 운동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데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삼경, 세 가지 공경, 경천, 경인, 경물, 그걸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꿈꾸는 그 새로운 문명은 바로 경천, 경인, 경물에 의한 그런 새로운 문명일 거다. 하늘을 공경하고. 근데 동화에서의 하늘은요, 저 하늘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공경하는 게 동학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공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분노로 차 있으면 그거는 마음을 공경하지 않은 거고 하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공경하는 게 하늘을 공경하는 거예요. 마음이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지만 슬픔에만 가득 차 있다면, 우울함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불안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거는 하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은 내 마음이 그런 부정적 감정에 휩싸일 수는 있으나 휩싸이는 것 정말로 이크하면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동학의 경천입니다. 경인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옆에 계신 분이 다 하늘님이고 부처님으로, 그건 이제 원불교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런 문명을 만들잖아요. 서양처럼 그렇게 막 배제하고 포섭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나눠가지고 분리하고 통치하다가 아니고 그런 공경에 의해, 그게 이제 원불교는 역시 뭐 은혜로서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경물, 물건조차도 공경하라. 자연이나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것 뿐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생물이라고 하는 동양이나 이런 것까지도 공경하라. 그래서 동화에서는 이렇게 물건을 함부로 차거나 신발을 아무데나 탁탁 뱉고 이런 거 되게 어르신들이 경계하셔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정말 정성을 들여서 밥을 먹고 한 톨이라도 남기면 안 되고, 이런 경물사상이 배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새로운 문화의 기초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 뭐 같은 이야기인데요. 기쁨으로 해야 된다. 동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슴의 기쁨으로 사는 삶과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수현 선생은 이제 시천주 모심이라고 하셨어요. 모심은 다른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으로 사는 삶은 그 가슴의 기쁨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걸 예를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밝은 나라를 만들자. 배달국은 결국 박달국이거든요. 밝은 나라입니다. 광명세계, 이화세계, 이게 다 같은, 우리는 태양을 숭배했고 하늘을 숭배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달국의 그 나라가 신시예요. 신시는 신이라는 뜻도 되고, 새로운 시절에 새로운 도시라는 뜻도 됩니다. 저는 그까지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신령한 도시, 또 새로운 또 신령한 시장, 그게 저는 새로운 경제 모델, 또 새로운 문명, 통일한국의 어떤 암시가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송 처음 발표자분과 몇 번 오셨던 발표자분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학술대회인데 얼른 현장 파악, 분위기 파악하시고 바로 그냥 대중강연으로 전환하셔가지고 듣고 싶어하는, 기대하는 말씀들 잘 섞어가면서 그 와중에도 또 이제 동학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고 나름 시간도 잘 지켜주시느라 애써주셨던 저희 김동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동영상에 있는 천도교와 대종교가 조금 구별이 되세요.
제가 동학 부분에서 누구 뭐 일이 생기갖고 갔다 오는 바람에 중요한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건 못 들어요. 정말. 네.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예, 일단 들려주셨던 이야기에서 그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총독께서는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셨어요. 평화는 한반도에서 미군이 나가는 게 평화. 미군 없는 건 평화라고 아예 노아록에서 말씀이 드렸던 것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미군이 혜원 선생님께서 예견하셨던 뜻이 앞으로 한 100년 동안은 미국 때문에 힘들겠구나. 그래서 미군이 나가야 우리가 진정한 평화가 되겠구나. 근데 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쭉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이제 이후 시간까지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여러 종교의 이야기들을 듣는 이유는 과연 그 종교 이야기한 전체를 본 큰 시각들 속에서 과연 우리 지금 서해 있는 위치가 어디이고 이것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큰 흐름에 맞는 일을 하고 있으니 기쁘게 마음으로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조금 더 궁금하신 이야기나 혹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듣고 싶은 의견이나 있으시면 질문 한 두어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셔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시죠? 네. 질문이기도 한데요. 아까 사실 마지막 저기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들은 것 중에 이제 사실 이게 뭐 지금의 어떤 여기에 뭐 사드가 들어오고 여기 이렇게 서로 막 부딪히고 이런 문제와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모델 이야기하면서요.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모델 이야기하면서 좀 생활적으로 밀접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뭐 양육 문제 뭐 이런 그 예를 들면서 그 이야기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저는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별 하는 일이 없어요. 어떤 필요가 있으면 좀 제 자신이 좀 게으르기도 하고 나도 굳이 이런으로서 살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왜냐면 지금 워낙 경제 중심적인 세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별 하는 일은 없고 그냥 여기 사실은 이 대결에 의존해서 여기 살고 있는 그런 면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렇게 그런 의문들이 다시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자리에 그런 내 삶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는가 이런 화두가 제 안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뭐 작은 거 뭐 이런 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뭐 그림을 그려달라 내가 뭐 잘한 건 아니지만 뭐 한두 번씩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어디 하면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밥은 아주 삼시세끼를 다 잘 챙겨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도 이 안에서 이렇게 계속 그런 꿈들을 꾸게 돼요. 이런 나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더불어 사는 삶의 어떤 모습 이런 거를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꿈꾸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해 주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노동을 해야지 노동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말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앞으로 세상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로봇가 우리의 노동을 대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어떤 생산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게 이제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갖고 있는 이 자체 저는 너무나 고귀하고 그 자체로 저는 먹고 살면서 이 지구의 한 생명의 일원으로서 저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어떤 자본을 창출하는 노동이 아니라도 사실 아까도 이제 지금은 다 그런 게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것이 다 지금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비용이 돼버려서 그런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하는 일들 중에는 당장 돈이 안 될 때지 굉장히 중요한 주변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설거지 할 거고 이렇게 아까 노래하고 이게 아까 제가 가슴에 기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기쁨과 어떤 에너지를 샘솟게 하는 게 이게 노래나 음악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당장의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생산활동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로 그 공동체의 결속과 그 공동체의 에너지를 그래서 사실 또 이런저런 일도 다 하시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고용이 돼서 이 생산하는 이런 노동이 좀 적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점점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하루에 4시간 정도 노동하고 4시간은 자기를 위한 시간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4시간은 또 봉사를 하는 하루 일과가 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좀 와야 되고 올 수 있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그런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소득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노동을 해야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최저생계비는 당연히 이거는 권리로서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한 사람이 50만 원이면 세 가구면 150만 원인 거예요. 네, 2살짜리라도 한 살짜리라도 50만 원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15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더 필요하면 하루에 4시간 정도 노동을 하면서 이런 세상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짧게. 아까 서구서상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안녕하십니까. 대승질 그러니까 그 서구서상의 근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서구도 그 시기쯤이면 인간 주체에 대한 문제로 철학이 이렇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리고 인간 주체의 그 가장 가능한 지점을 측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해결에 대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 또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동학도 그런 지점에서 아주 굉장히 진보된 측면을 밀고 나가는데, 그런 지점에서 평화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인간 주체의 내면성의 문제로 간다. 근데 그 문제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외면적인 의미에서의 그 평화의 조건의 괴리감이 굉장히 상중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마음의 평화가 해결되면 모든 평화가 해결된다 측면하고 이 현실적인 그 조건적인 평화를 이룬 조건의 문제와의 그런 그 괴리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은 지적이시고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서양하고 다른 거는 동양은 어쨌든 이제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수양론이 기반이라는 거죠.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각성과 자기 안에 있는 하늘을 발견하는 것이 모든 이제 실천의 기초가 되는 게 이게 이제 동화이고 또 근대 신종도 또 뭐 불교나 뭐 이제 도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만은 서양 근대도 물론 그 자체가 다 나쁘네요. 사실은 중세의 그 어떤 너무나 그 어둠의 그 어떤 미신과 신비화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탈신화하면서 주체 개념이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신이 직접 계시해주는 안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세계를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 유일한 스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주체이고 또 그런 어떤 윤리적 주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주체 개념이고 그래서 주체 가치를 이렇게 세운 게 이제 서양 근대입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성 중심이 되면서 명성의 영역과 신비의 영역과 또 감성의 영역을 이제 배제해버리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분법 속에서 남성과 여성을 또 그런 식으로 억압을 하게 되고, 동양과 서양을 그렇게 억압하는 기제로 이제 그게 작동이 됐다는 거죠. 근데 동양은 그 내면의 하늘, 그게 이제 사실 영성원이었죠. 그게 바탕한 실천을 이제 탐구해온 게 저는 이제 동양의 사상이고 풍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 실천을 내팽개치거나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그 힘이 강해질수록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안에 그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에너지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거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거는 뿜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면 흘러나오듯이 내가 암만 숨기려고 해도 그건 숨길 수 없이 표출된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고 자비행위고, 동학으로 말하면은 모신과 살림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열심히는 못합니다만 좀 현장을 잘 못 따서 우리 조국장님한테도 야단을 맞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수행도 그래도 꾸준히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현장을 계속 나갈 수 있는 힘이 저는 그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딱 하나만 예, 막 질문이 펼치고 있는데, 아니, 예, 대중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상의 동의는, 예, 점심 식사 시간에 같이 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하셨던 분들이 아니니까, 예, 새로운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이야기, 김영희 선생님은 바로 알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아마도 이제 종교의 평화를 이야기하니까, 그 수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를 많이 하시다 보면 거기에 대한 아직도 이제 어떤 언어적인 의미에 갇혀있는 오해들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학에서도 심화, 기화라고 하셨거든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그냥 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나 혼자 편하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편해지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를, 그 기운을 나누어서 다 같이 평황으로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교의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천에 항상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오랜만에 띄엄띄엄 오셔가지고 어머니들이 반응도 안 해주시고 했는데,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미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항상 현장이라고 하는 것에 같이 해야 하는 그런 과제들도 있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오전 시간에, 예, 학술 시간은 이 자리로.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질문이 우리 모두하고 좀 관련된 거라. 예. 자리를 일단 마감을 하고 더 이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직 한 말씀 코멘트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의가 안 되시네요. 예, 이어서 드시죠. 짧게. 제가 손소씨 진짜 죄송한데, 왜냐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아주 물음인데, 지금 현장 부쟁의 어떤 그 현장이 지속성적인 문제가 계속 강정에서 또 실험도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이게 하나의 흐름이 되어 간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삼식도 하고 하지만 어떤 분은 여기 이제 인력 주되기 위한 경제를 좀 기여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게도 되고, 내 같은 사람 공사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이제 것들이 생겨요. 이게 어떤 경계가 분명한 건 아니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어떤 공동체의 모습 이런 거를 이렇게 가져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현장이 이렇게 지속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성을 가지는가 이런 거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어떤 경제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으로 할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 까지. 네, 아유, 진짜 좋은 질문이세요. 근데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여기는. 아까 동영상 보셨죠? 북한이 압도적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저거는 이제 곧슬떡 일어나는 걸 미국 정부 스스로도 알고 있고 한국 정부도 이미 알고 있어요. 게임은 끝났어요. 그렇지 않죠?
정부가 다 할 수 없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시민이 끊임없이 정부 견제하고 그리고 더 큰 비전을 특히 우리 종교인은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삶, 인간의 진정한 변화, 삶의 혁명, 개벽. 우리 신종교의 핵심이 개벽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혁명이 아니라 문명적 차원의 정말로 그 통째를 뒤바꾸는 그 개벽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는 정부가 관주도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느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이 지역 공동체의 영역을 또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민스스로의 어떤 경제적 영역을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더 건강한 그런 나라가 통일 한국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정당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종교인과 시민이 정말 단합된 힘과 교제를 통해서 정말 지칠 줄 모르는 끝없는 이 어떤 투쟁을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뜨거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학생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점심시간, 예, 저희 준비한 점심 다 같이 여기 드시면서 못다한 이야기 또 개인적으로 더 나누시고, 저희 오후 순서는 1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시 반에 다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